이제 궁궐 부분을 봤으니까 한양, 도성, 성곽과 성문을 따라서 일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 신이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흥인문, 서쪽은 돈이문, 남쪽은 숭례문, 북문은 이제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북쪽이라서 음의 방향이라서 정숙하다는 의미에서 숙정문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신은 보신각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흥인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동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흥인문을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동대문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옛날 지도에도 이렇게 동대문으로 나와 있고요. 태조실록에도 동문은 흥인문이니 속칭 동대문이라 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숭례문 옆에도 보시면 여기에 서소문이 적혀 있고요. 여기도 돈이문 옆에 신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화문이라고도 적고 동소문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두 용어를 병행해서 쓰는 거죠. 지방도시에 가면 서문시장, 남문시장, 동문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 성곽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도 동소문, 동대문, 그 다음에 여기에 남소문 이런 용어들을 같이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종로인데 종루라고 적혀 있고 지금 여기를 종로라고 부르는데요. 종로는 엄밀히 말하면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 것은 그거죠. 유기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랑을 그린 거고요. 종로에서 숭례문 가는 길에 여기에 이제 하천이 흐릅니다. 여기를 개천이라고 부르는 청계천이 흐르는데요. 여러 다리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그린 다리는 광통교입니다. 광통교만 그린 것은 궁궐에서 나와서 보신각, 종로를 지나서 남대문, 숭례문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광통교만 그린 거고요. 서쪽에 보면 여기에 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인데 신문 살 때 그 신문이 아니라 세신자 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서대문의 위치를 몇 분 옮겼거든요. 그래서 새로 난 문이라 해서 신문이라고 그리고 신문이라고 표시하고 해서 그걸 풀었으면 세문이 되니까 이 안쪽의 길이 세문안 길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세문안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아보기 돕시다. 이 지도가 이제 대동여지도의 도성도 부분인데 상당히 정확하게 잘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이 있고 여기에 궁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백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숙정문이 있고 응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한양도성의 상가 성문들이 있고 서쪽에 보면 한북문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도성 안에 여기 보시면 창의문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이 한양도성 옆에 밖으로 하천이 하나 흐릅니다. 이 하천이 사천, 홍제천이고요. 여기에 한북문이 그려져 있는데 이 한북문은 지금 홍지문으로 부르는 문입니다. 홍지문으로 부르는데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이 있는 구조에서 북한산성도 조선 후기에 세워졌지만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서쪽에 새로운 성을 쌓습니다. 그 성문이 이제 한북문, 지금은 홍지문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제 숙정문 방향에서부터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숙정문이 한양도성의 북문입니다. 숙정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창의문에서 올라가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2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2번 마을버스를 타고 성균관대 후문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성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와룡공원이 나와요. 와룡공원에서 성곽길을 따라가면 말바위 안내소가 있습니다. 말바위 안내소를 따라서 성곽을 따라가면 나오는 숙정문입니다. 이 문은 북쪽에 있는데 주로 닫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방향이라서 닫아두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형적으로 열어두어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에 큰 문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새로 지은 거고요. 옛날 지도에는 교통로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지붕도 없었고 물루가 없었고 앞문만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1970년대에 물루를 새로 세운 겁니다. 성곽 숙정문 현판 아래를 보시면 숙청문이라는 이 현판도 보시면 보통 문은 오른쪽에서 써야 되는데 글자도 왼쪽부터 쓰고 있고요. 여기는 현대식 건축자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음의 방향이라고 열어두었다고 하는데
열어두지 않고 닫아뒀는데 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기우제를 지날 때. 그때는 양의 방향인 숭례문을 닫고 음의 방향인 북문인 이문을 열고요. 시장을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기 전에 구름을 부르는 것이 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에게 한강에 사는 용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머리를 한강물에 빠뜨립니다. 근데 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용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용을, 현실적인 용을 구하는데 그 새로운 현실적인 용이 뭐냐면 용 대타로 도롱뇽을 구합니다. 그래서 도롱뇽을 괴롭혀서 울게 합니다. 그게 이제 비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우제를 지나면 비는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오게 되는데 어쨌든 한양도성의 성문이 이제 음과 양의 측면에서 그렇게 기능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악마루 쪽에서 창의문에서 백악마루 쪽으로 보이면 서울 시내가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악마루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까이 있는 이 산이 백악이고요. 여기에 타워가 있는 산이 목멱산이 되고요. 목멱산과 백악 사이에 멀리 보이는 산이 관악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백악과 목멱산을 이은 이 도성이 18.7km가 한성부의 핵심이고 도성 밖 한강까지, 그러니까 목멱산과 관악산 사이에 한강이 있을 건데 한강까지가 한양이라면 서울이 이제 관악산까지 서울이 된 거고요. 그 중심부에 백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건정정과 강화문이 형성이 됐고 강화문이 형성되니까 궁궐 앞에 이렇게 큰 직선의 도로가 있고 여기가 6조 거리가 되는 구조죠. 숙정문에서 백악산 갈 때는 이 그림을 꼭 보셔야 되고요. 백악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소나무에 총알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소나무에 총알이 생긴 것은 무장공비들이 1968년에 청와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무장공비들이 개성에서 출발해서 경순왕릉이 있는 쪽으로 파주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있는 고랑포 나루를 건너서 파주의 파평선으로 와서 삼각산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산 쪽으로 와서 세금정 방향으로 와서 창의문 쪽으로 와서 이제 청와대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문 앞에 최규식 경무관 동상이 있는데요.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이 있는 거기서 최규식 경무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 바로 옆에 청운중학교 아래쪽 청운중학교에서 좀 더 내려와서 청와대 있는 상거리에서 최규식 경무관이 사망을 했는데 무장공비들이 총격전을 하고 일부는 사망을 하고 일부는 북한으로 도망을 가고요. 일부는 백악산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알은 추격전에서 생긴 거예요. 추격하면서 생긴 총알이고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이제 이 이후에 1968년 이후에 세금정 쪽이나 평창동 쪽에 주택도 새로 들어서고요. 북악 스카이웨이, 인왕산 길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북악산이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가면 보이는 문이 이제 백악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창의문이 됩니다. 창의문에서 이제 인왕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인왕산 방향으로 가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니까 성곽이 내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성 안에 있는 것이고 성곽이 내 왼쪽에 있으면 나는 성 밖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 안에서 성 밖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산이 백악이고요. 지금 백악에서 인왕산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백악에서 능선을 잘 보면 이렇게 나무 사이에 하얀색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낮은 지점이 창의문이니까 백악에서 창의문까지 이렇게 성곽이 보이고요. 창의문에서도 이렇게 성곽이 꾸불꾸불하게 됩니다. 원이나 직선이 아니라 지형을 따라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백악 뒤편으로는 북한상의 봉우리들이 있고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성곽을 따라 인왕산을 오릅니다. 인왕산에 올라서 이제 도성 내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성을 내부를 볼 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백악산에서 경복궁으로 연결되는 맥을 보려면 인왕산에서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왕산에서 바라보면요. 여기가 이 부분이 경복궁 영역이고 여기에 보면
광화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주요 건물인 건정전, 그 다음에 경회로가 이렇게 보이고요. 사진의 왼쪽 이 영역은 청와대 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성의 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산줄기가 경복궁 축이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백악에서 내려온 축이 하나 보이고요. 산줄기가 하나 더 보입니다. 이 산줄기가 응봉에서 나와서 창덕궁, 창경궁, 종묘로 연결되는 산줄기고요. 여기 보이는 그 뒤편에 보이는 산이 타락산, 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왕산에서 타락산까지 보는 이 범위가 도성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용마봉이 있고, 용마봉이 남쪽으로 연결되면 아차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도성이 안쪽이라면 위쪽에는 북한산성이 있고,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서성, 탕춘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한북문이, 옛지도에 나오는 한북문이 이 홍지문이 됩니다. 한양도성에 인왕산을 올라가는 길에 보면 기차바위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바위가 기차바위 능선이에요.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의 비봉 방향인데, 인왕산 아래에서 북한산의 비봉으로 연결되는 이 산성이 서성, 탕춘대성이 되는 구조고요. 이제 인왕산에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남쪽에 저 멀리 목멱산이 보이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에서 목멱산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목멱산이 나오고요. 여기에 작은 빌딩이 하나 보이는데 과학 전시관이 보이고요. 이 영역이 시가지한 영역이니까 성곽이 사라진 부분, 서대문과 서소문과 남대문이 있는 영역이고요. 한양도성이 이렇게 곡선으로 아름답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서대문 자리는 이제 강북 삼성병원 옆이 서대문인데요. 서대문은 없기 때문에 흔적으로만 남아있고요. 서대문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소덕문이라고 서소문도 표지석만 있는 그런 형태고요. 한양도성을 따라서 남쪽으로 오게 되면 숭례문이 나옵니다. 숭례문은 2008년에 불탔기 때문에 이 사진은 옛 숭례문의 모습이 됩니다. 불타기 전에 숭례문의 모습이 되고요. 불탄 2008년 당시에 불에 숭례문이 타면서 전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숭례문은 새로 이렇게 복원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건물이 신한은행이 보이고요. 신한은행 왼쪽에 보면 서울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서소문 쪽에서 성곽이 오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해서 남산으로 성곽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남산자락의 성곽을 복원해서 쭉 올라가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자주 눈에 띈니다. 이 건물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과학전시관인데요. 이 옆에 이제 안중근 동상도 있고, 그 다음에 남산도서관이 있는데, 이 양쪽으로 보면, 이 건물의 양쪽으로 보면 계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남산에 계단에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계단은 사실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 목멱산 정상에 조선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국사당이라고 타워, 남산타워 근방에 있었는데요. 일제가 조선의 신사를 인왕산으로 보내버리고 국사당을 보내버리고 남산 여기에 계단이 있는 이 과학전시관 옆에 일본의 신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신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 있는 조선에 있던 일본 신궁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안중근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산을 따라 쭉 올라가서 남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남산 정상에서 이제 동대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성곽을 누가 쌓았는지 그 흔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호텔, 지금 바냐트리 호텔에서 장충체육관을 가다 보면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산시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역을 한양도성은 한양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쌓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은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와서 쌓았고, 경산시면은 경산, 대구 옆에 있는 경산 지역 사람들이 와서 쌓았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쌓은 구역이 무너지면 다시 그 고을에서 차출되어서 보수를 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광희문이 나옵니다. 이 광희문은 이 근처에 이제
광희문이 남소문인데 여기를 이제 수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시체가 빠져나왔다고 해서 시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문으로는 시체가 못 나가니까 남소문과 서소문 쪽으로 시체들이 나왔던 거죠. 이 광희문의 위치는 실제보다는 이제 문은 길이니까 여기에 이제 광희문이 있던 것을 옮겨서 봉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희문을 지나서 가면 이제 흥희문인데요. 광희문과 흥희문 사이는 거의 성곽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흥희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옹성을 쌓아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흥인문, 동대문에서 낙산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봤던 인왕산이랑 백악산이 다시 잘 보이는 거죠. 아까는 서쪽에서 동쪽을 봤다면 이제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산 정상에 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나무 사이에 보시면 여기가 백악이고요. 백악 아래에 경복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응봉 아래에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있을 테니까 창덕궁의 후원을 비원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이 구역이 아마 이 맥 사이에 후원이 비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왕산이 있고 한 겹에 산줄기가 더 보이는데 여기가 무악 봉수대가 있는 겁니다. 인왕산과 무악 사이에 이제 어주대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이 도성안이 분지기 때문에 이 모든 물들이 개천, 청계천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처음 이제 낙산을 올라가서 말로만 들었지 한양 도성 성곽도시를 말로만 들었는데 처음으로 한양이 성곽도시구나 도성이구나 느낀 것이 여기 낙산에 올라갔습니다. 낙산공원에서 남대문을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목묘이 보이고요. 목묘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 과학전시관이 있는데 여기가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고 이 스카이라인 자체가 한양도성이 되는 겁니다. 한양도성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바냐트리 호텔이고요. 동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두산타워가 되고 DDP가 있고 동대문이 있고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한양도성이 여기에 성벽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 보이고 그러니까 북쪽이냐 남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구분하기 힘드시면 도성이 많이 보인다고 하면 성밖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성이 조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성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성안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도성을 쌓았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지나면 낙산공원이 나옵니다. 낙산공원이 이제 드라마에서 성곽이 나오면 다 낙산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낙산공원 정상에서 북쪽으로 가면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멀리 산도 보이고요. 성곽도 보입니다. 근데 성곽의 돌들을 살펴보면 돌 모양이나 색깔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성곽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곽을 보는데 답사를 다닐 때는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위에서 본 그림과 밑에서 본 그림이 다릅니다.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성곽이 이렇게 돌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은 성안과 성밖을 동시에 이렇게 찍는 겁니다. 도성안이 한양도성이 자연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연을 기초로 해서 인문경관, 문화경관, 도시경관인 성벽을 만들어서 성곽도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돌들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조선 태조 때, 세종 때, 숙종 때, 순조 때, 그 다음에 1970년대, 21세기에 이렇게 보수한 것들이 시간상으로 여러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대가 다 다른 거죠. 자연을 기초로 해서 조선 초기, 조선 후기, 그 다음에 현대 여러 다양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자연을 기초로 해서 성곽을 쌓았으면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 보시면 오래된 단독주택이 보이고요. 가운데 다가구와 연립이 보이고요. 여기가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시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제 전공이 역사지리학인데 역사지리학은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은 장소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역사지리학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장소는 각각의 시간이 녹아있는 이야기의 지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 이야기, 조선 후기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 사는 이야기, 현대 이야기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양도성을 돌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한양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 경신고등학교 뒤편으로 가면 이렇게 옛 한양도성 위에 이렇게 현대의 건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양도성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옛 지도를 통해서 한양도성 밖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대동여지도의 경조오부도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동국 여도의 도성도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림식으로 그려진 지도가 동국여도의 도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동국여도의 도성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양도성 안에 사람들이 빽빽이 집들이 여기가 동대문이고 여기가 서대문인데 빽빽하게 파란 기와집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도성 밖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도성 밖 지역에 많은 집들이 그려진 것은 숭례문과 서대문 사이 이 길이 의주대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에 이제 촌락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동대문 밖, 남서문 밖, 숭례문 밖, 그 다음에 서대문 밖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지역이 동대문 밖의 모습인데요. 동대문 밖으로 나가면 동대문 전철역 다음 역이 동묘 앞역이잖아요. 동관악묘, 관우의 사당이 동묘인데 동묘가 여기 있고요. 관우의 사당이 여기 있는 것은 남대문 밖에도 관우의 사당이 있어서 남관악묘, 남묘라고 하고요. 여기는 동묘라고 부르는데 명나라의 군신이 관우고 명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도 도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도성 안은 궁궐, 종묘, 사직, 성균관만 있는 공간이니까요. 도성 밖에 나가면 이제 왕십리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마장이라고 표시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농, 그 다음에 재단, 안암, 정릉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청계천에 문이 나오고 중랑천이랑 합류되고 작은 지류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로 농사를 지은 장소가 되죠. 그러니까 선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수유리 쪽이 되고 석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돌고지역이라는 지역이죠. 동대문 밖은 주로 농업과 관련되고 마장이라고 지명이 붙은 것은 이 남쪽에 목마장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여기가 동대문이고 좀 더 아래쪽에 가면 이제 광희문, 남소문이 있는데 한강으로 이제 합류되는 하천이 이제 청계천이 나와서 중랑천과 만나는데 중랑천을 건너서 뚝섬 지역으로 갈 때 건너는 다리가 살고지 다리예요. 함흥차사 이야기와 연관이 됐는데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왔을 때 이방원이 맞이했는데 화살을 쐈다. 그런데 하륜이 기둥을 큰 걸 세워서 화살이 꽂혔다 해서 살고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교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두모포라든지 한강나루라든지 서빙고라든지 나루들이 있고요. 광희문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남서문에서 남쪽으로 여기가 목록산이니까 여기에 있는 고개가 부어치라고 한자로 썼고요. 지금 버티고개가 그 고개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천이 만초천인 거죠. 만초천이 있고 여기가 삼각지가 되고 여기가 용산강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서대문 쪽을 보면 이제 서대문, 서서문을 주로 주요한 고개가 아연 고개가 있고 아연을 지나서 한강의 나루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서대문과 서서문, 숭례문 사이에는 성밖이지만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밖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는 길들인데 여기에 이제 서소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안현, 무학지, 안산, 봉수대가 있으면 여기에 창의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인왕산이잖아요. 인왕산과 안산 사이에 이렇게 물이 내려옵니다. 이 물이 이제 만초천이고요. 서서문, 서대문 밖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그 물이 모화관이 나옵니다. 중국 사신이 여기서 묵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문이 있고 홍제문이 있고 녹번현이 있는데 여기가 조선시대 고향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 길인 거죠. 고향의 벽제갈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이제 한양으로 들어올 때 중간에 여기에 홍제교를 지납니다. 사천리에 홍제교를 지나서 홍제원을 지나서 무학제 고개를 지나서 영업문을 지나서 무화관에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어주대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양 도성안과 성곽길과 궁궐과 성박 지역을 봤는데요. 한양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한양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동여 지도를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대동여 지도는 목판이기 때문에 딱딱 꺾여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PDF로 1, 2, 3, 4 번호를 매겨서 드리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어서 붙여보면 가운데에 한양이 있고 한양 주변에 이런 지역들이 이런 지역을 연결해서 보시면 한양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진 하나만 여러분이 한양과 서울을 비교하실 수도 있고요. 서울 주변, 한양 주변의 지리적 특성과 한양의 형성 원리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